한국이 이미 핵추진 잠수함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미 해군대학원 명예교수가 생중계에서 이 사실을 한마디 언급하자마자 미국의 전역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핵잠수함 승인 발표가 나온 지 고작 2주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가 그제서야 상황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단지 정부의 공식 허가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잠수함의 실체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전까지 존재하던 개념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타입의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 진짜 모습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핵잠수함 운용 시나리오 때문에 백악관 정책팀은 무려 2주 동안 발표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밝혀진 계획의 내용은 어느 누구도 미리 예측할 수 없었던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스튜디오에 불이 켜지고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가 너무 민감했기 때문이죠. 과연 이걸 밝혀도 괜찮을지 망설임이 마지막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미국인들 그리고 전 세계 시청자들도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카메라맨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며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진행자가 저를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올해 미국 안보를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러시아 여전히 위협이 심각하죠. 저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올해는 정말 숨막히는 한 해였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고 8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 핵잠수함 2척을 러시아 쪽으로 이동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역시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지속적으로 만들며 군사기지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미국은 이러한 압박에 어떤 방식으로 맞서고 있나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 방식인 전력 재배치, 동맹 강화, 억제력 유지입니다. 유럽에는 무기를 더 지원하고 아시아에는 최첨단 전투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교착 상태로 빠지면서 유럽에서의 방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두 번째 대응에 있습니다. 저는 미 해군대학원에서 오랜 시간 국가 안보를 연구해왔습니다. 냉전, 테러와의 전쟁, 아시아 재균형 전략 등 굵직한 전략 변화의 순간을 모두 목격했죠. 그런데 올해는 미국 안보사의 길이 남을 해가 될 듯합니다. 미국이 바로 그 두 번째 대응으로 사상 초유의 전략적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진행자가 궁금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결정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조용히 서류를 넘기며 답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취해온 모든 안보 정책은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적을 막고 동맹을 보호하며 현상을 유지하는 전략이었죠. 그런데 올해 미국은 완전히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 주도 억제 전략을 주로 활용했는데 미국이 앞장서고 동맹국들이 따라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동맹국에게 매우 파격적인 권한을 넘겼습니다. 진행자는 궁금함을 감추지 못하고 몸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특이한 권한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내용이 떠오르네요. 바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다는 그 이야기죠. 진행자는 그제서야 기억이 났다는 듯 고개를 들어 확인하더라고요. 아, 그 소식 말씀하시는 거군요. 벌써 2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맞아요. 2주가 조금 넘었죠. 진행자는 곧장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한국이 실제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사실 저는 한국이 잠수함을 만든다는 사실조차 잘 몰랐습니다. 이건 한국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제 솔직한 무지였죠. 사실 미국인 대부분도 한국의 조선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릅니다. 대개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정도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진행자가 약간 놀란 듯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완전히 반대라니 무슨 뜻인가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대외적으로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진행자는 믿기 힘들다는 듯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이미 공개했다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승인받은 지 불과 2주밖에 안 됐잖아요. 저는 한 번 더 호흡을 가다듬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말은 지금에서야 공개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6개월 전에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진행자는 점점 더 놀란 얼굴로 되물었어요. 6개월 전이라니요.
그런데 교수님,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권한도 최근에 겨우 얻은 것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6개월 전에 그걸 내놓을 수 있었죠? 저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관건입니다. 진행자는 재촉하듯 물었습니다. 그게 정확히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에는 부산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마이애미처럼 대표적인 해양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조선업이 활발한 대규모 항구 도시죠. 올해 5월 바로 그 부산에서 국제해양방 위산업전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에는 미 해군 고위 인사들도 공식적으로 참석했죠. 진행자는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대형 행사가 열린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해양방산 박람회였죠. 전 세계 해군들이 한데 모인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행사에서 한국 조선 기업인 한화오션이 매우 독특한 이름의 잠수함 모델을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행자를 바라봤어요. 이름이 무려 단 한 줄 미래형 잠수함이었습니다. 진행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건 단순한 컨셉 모델 아니었나요? 자동차 업계에서도 컨셉카가 많이 나오니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처음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외형을 본 순간 업계 전문가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손끝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핵추진 잠수함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진행자는 잠시 멈칫했어요. 모두가 그렇게 봤다고요? 그렇죠. 선체는 완전히 고속 선형이었습니다. 물방울처럼 둥근 형태가 아니라 길게 뻗은 날렵한 디자인이었죠. 그 구조는 기존의 디젤 잠수함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바로 전형적인 핵잠수함의 특징이죠. 진행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근데 왜 그게 그렇게 크게 다뤄지지 않았던 걸까요? 만약 허가 없이 핵잠수함을 개발했다면 언론에서 이미 난리가 났을 텐데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 어느 전문가도 한국이 조만간 핵잠 추진을 공식적으로 허가받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미국이 허락해줄 확률이 사실상 0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들 확신했냐고요? 핵추진 잠수함 기술은 미국 입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지키는 국가 기밀이거든요. 영국이랑 호주 정도만 특별히 기술을 넘겨받았을 뿐이에요. 한국에까지 줄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겁니다. 진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서 겉보기엔 핵잠 같아 보여도 그걸 실제 핵잠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모두가 외형만 보면 핵잠과 비슷하다는 건 알았지만 진짜로 한국이 그런 권한을 받게 되리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래 전략을 보여주는 컨셉 정도로 여겼던 거죠. 그럼 전문가들도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다는 말인가요? 저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속았다기보단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 거죠. 진행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결국 모두가 보고도 아무도 믿지 않은 셈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이 6개월 전에 이미 핵잠의 형태를 세상에 내놨지만 그날 현장에서는 아무도 그걸 이미 완성된 핵잠의 증거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진행자는 못 이긴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국이 6개월 전에 이미 핵추진 잠수함을 비슷하게라도 공개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바로잡듯 단호하게 말했죠. 아니에요. 저는 그저 비슷하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건 본질적으로 핵잠이었어요. 진행자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승인을 받기 전부터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셈입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한국은 허가를 기다린 게 아니라 허가를 예측하고 미리 행동한 겁니다. 진행자는 손에 든 종이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어요. 교수님, 그런데 그 미래형 잠수함 모델이 진짜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정확한 증거는 뭔가요? 단순히 외형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설명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혹시 실제로는 그냥 좀 더 강해 보이도록 만든 컨셉 모델 아니었나요? 이번에 한국이 핵잠수함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가장 먼저 그 미래형 잠수함 얘기가 떠올랐어요. 바로 이게 전형적인 한국 스타일 시나리오라고 생각했습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한국 스타일 시나리오라니 무슨 뜻이죠? 한국은 늘 이런 식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예전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이 풀리자마자 곧장 차세대 미사일을 공개한 것처럼 이번에도 한국은 미리 준비한 핵잠수함을 드러낸 거라고 봤죠. 그럼 교수님은 처음부터 뭔가 의심하셨던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전시회 이후 발표된 산업동향 보고서, 미 해군 기술팀의 분석, 그리고 한국 방산 업체들의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결과 제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근거가 있었던 건가요? 처음부터 설계 구조가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 범주를 넘어서는 수준이었어요.
이 점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왜 이 모델이 핵잠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는지 분명해집니다. 진행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제가 잠수함 쪽은 잘 몰라서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크기부터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미 해군 기술진은 이 모델의 배수량을 약 7.000톤으로 추산했습니다. 사회자가 곧바로 물었죠. 7.000톤이면 크다는 건가요? 저는 잠깐 멈춘 뒤에 답했습니다. 정말 큰 규모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재래식 잠수함은 대개 2.000톤에서 3.000톤 수준이거든요. 7.000톤은 그 2배를 훌쩍 넘는 셈이죠. 문제는 이 정도 크기를 재래식 방식으로 운용하려고 하면 물리적 한계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한계라니요? 이른바 배터리의 함정이라는 현상이죠. 잠수함이 커지면 물의 저항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배터리가 요구됩니다. 7.000톤짜리를 움직이려면 3.000톤급보다 몇 배는 더 많은 배터리가 필요하죠.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더 많은 배터리를 실으려면 선체를 키워야 하고 선체가 커질수록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해지죠. 전기가 부족하면 또다시 배터리를 추가해야 하고요. 결국 잠수함 내부가 원통형 배터리로 가득 차서 무기나 승조원이 들어갈 공간조차 사라지는 비효율의 극한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7.000톤급은 애초에 핵추진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7.000톤급 잠수함은 모두 핵추진 방식이에요. 사회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잠수함도 종류가 여러 가지일 텐데요. 어떤 형태든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그게 핵잠수함인지 재래식인지 구별하는 기준이 있나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 답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선체 구조입니다. 사실 선체의 형태만 봐도 잠수함의 용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재래식 잠수함은 배터리로 구동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어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죠. 그렇다면 핵잠수함은 다르다는 말인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핵잠수함은 원자로가 제공하는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보다는 고속 주행에 최적화된 긴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날렵하고 길쭉한 모양으로 설계하는 거죠. 사회자가 이해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국이 공개한 모델이 그런 고속 주행형 구조였던 거군요. 맞아요. 세 번째는 무장 체계입니다. 이 모델은 수직 발사관 20기를 탑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회자가 순진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발사관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건가요? 저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좋다기보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직 발사관이 20기 있다는 것은 잠수함에서 동시에 미사일 20발을 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시스템을 운용하려면 엄청난 전력과 고도의 화력 통제 체계가 필요합니다. 재래식 잠수함에서 이런 구성을 가진 전례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사회자는 놀란 표정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핵잠수함이라는 근거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은 추진기 방식입니다. 이 모델은 린 구동 펌프 제트라는 독특한 방식을 채택했어요.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건 어떤 방식인가요? 쉽게 설명하자면 기존 프로펠러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효율적인 추진 시스템이죠. 하지만 이런 추진기를 작동하려면 원자로 수준의 막대한 전력이 필수입니다. 공개된 7.000톤급 모델에 이런 추진기가 들어가려면 반드시 원자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죠. 사회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배수량, 선체 형태, 무장, 추진 방식 모든 면에서 이 모델이 재래식 잠수함일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셈이네요. 정확히 맞아요. 단 한 가지 예외도 없이 모든 단서가 핵추진 플랫폼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실 더 인상적인 건 한국이 공개한 이 핵잠수함에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에 들어가는 첨단 기술이 모두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진행자가 흥미롭게 몸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360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한 디지털 잠망경, 인공지능 기반 전투 지휘 체계, 무인 잠수정 연동 기능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죠. 마치 F1 레이싱카의 풀옵션 버전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진행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결국 진짜 완성형 핵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거군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핵잠수함이 없었던 데 대한 아쉬움과 열망을 담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집대성한 새로운 세대의 핵잠수함을 만들어낸 겁니다. 스튜디오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진행자는 방금까지 들은 이야기만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눈치였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천천히 자세를 바로잡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미리 밝힙니다. 어떤 의견인지 궁금하다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이 목표로 하는 것은 단순히 핵잠수함을 넘어선 새로운 무기체계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은 앞으로 한국이 공개할 잠수함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저는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만약 한국형 핵잠수함이 완성된다면 한국은 미국과 동등한 전략국가의 지위를 갖추게 될 겁니다. 한국이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매우 강력한 동맹 관계죠.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옵션 자체가 미국과 맞먹는 수준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군사력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잠시만요. 핵잠수함이 그렇게까지 강력한 무기인가요? 핵미사일이랑은 다르잖아요. 한국이 노리는 건 전형적인 핵잠수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잠수함인가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모두 주목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기존 방식의 핵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콘셉트의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소음이 거의 없는 차세대 스텔스 플랫폼을 목표로 삼고 있죠. 소음이 제로에 가깝다고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한가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있기 때문이죠. 현재 미국을 포함한 모든 핵잠수함은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로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 움직입니다. 문제는 터빈과 펌프, 냉각장치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기계 소음입니다. 결국 은밀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맞아요. 핵잠수함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소음이었습니다. 잠시만요. 그렇다면 한국만이 가진 독자적인 기술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중요한 이야기에 도달했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한국은 이미 재래식 잠수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연료전지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장시간 작전이 가능하죠. 하지만 그건 재래식 잠수함 이야기 아닌가요? 핵잠수함에는 적용할 수 없지 않나요? 그래서 한국이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에 나선 겁니다. 맞아요.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 정상급이죠.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도 세계 최상위권이고요. 세계 최초로 소형 모듈 원자로 표준 설계 인가를 받아냈고 4세대 원자로 연구 역시 글로벌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꿈꾸는 것은 바로 4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로 수소를 직접 생산하고 그 수소로 연료전지를 구동하는 잠수함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게 정말 실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이면 충분하죠. 저는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핵잠수함은 연료로 열을 만들고 증기를 이용해 터빈을 돌리는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반면 한국이 목표로 하는 건 소형 모듈 원자로가 자체적으로 연료전지를 충전하는 자가 발전형 전기차에 가까운 잠수함이죠. 잠시만요. 교수님,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는 완전히 다른 영역 아닌가요? 그럼 한국은 기존 핵잠수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겁니다. 70년 동안 유지되어 온 터빈 구동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무기입니다. 이 기술이 실현되면 세계 최초의 완전 스텔스 핵추진 잠수함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조차 갖지 못한 무기냐고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미국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완성하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기술을 확보했고 실제로 제작에 착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수님,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은 기존의 핵잠수함을 단순히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국가가 되는 셈이군요. 저는 침착하게 정리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바로 이 점이 한국형 핵잠수함이 미국에게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이유입니다. 진행자는 곧바로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한국이 이런 무기를 굳이 개발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핵무기 보유 의지도 아닌데 말이죠. 한국은 핵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핵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두 나라가 대표적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은 단순한 영토 분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대칭적이고 위험한 전략 환경입니다. 저는 손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북쪽에는 이미 실전 배치된 핵탄두가 존재하고 서쪽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사일 전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진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핵무기 없이 어떻게 이 위협을 감당하려는 겁니까? 그래서 이 잠수함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필 잠수함입니까? 핵무기 없이 핵보유국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공포의 균형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공포의 균형이요?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맞아요. 설령 우리 본토가 핵 공격을 받아도 반드시 살아남아 상대의 중심부를 파괴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이 유지했던 상호확증 파괴 전략의 핵심입니다. 진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핵 대신에 새로운 무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생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플랫폼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한 완전 스텔스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왜 잠수함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상의 군사시설은 위성에 의해 모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군 기지든 미사일 기지든 심지어 지하 벙커조차 예외가 아니죠. 하지만 해저의 세계는 다릅니다. 특히 우리가 말한 초저소음 잠수함이라면 핵 공격을 당해도 결코 위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진행자는 이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핵보유국을 상대로 가질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비대칭 억제력입니다. 결국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은 중국이나 북한에게는 엄청난 경고가 되겠군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보내는 명확한 신호일 겁니다. 만약 너희가 우리를 핵으로 공격한다면 우리 역시 바닷속에서 너희 수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뜻이죠.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저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여기까지가 한국의 방어 전략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단순히 방어만을 원했다면 반년 전 미래형 잠수함을 미리 공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상대에게 우리의 계획을 알리는 건 어리석은 일이니까요. 진행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진짜 의도는 무엇입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필요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미국조차 예측하지 못한 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미국에게 선택지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선택지가 없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과 손을 잡거나 혹은 한국을 경쟁 상대로 돌릴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진행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허가를 내준 건 한국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한국을 통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것이었다는 뜻이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한국이 이 권한을 어떤 과정을 통해 얻었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수많은 동맹국 중에서 왜 미국이 오직 한국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언급하신 그 이유에 대해 교수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스튜디오 안이 한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일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예전에 일본에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부여한 적이 있습니다. 비핵 국가 중에서는 유일한 사례였죠. 진행자가 반응했습니다. 그럼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거네요. 저는 고개를 단호하게 저었습니다. 권한은 있었지만 기술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 위를 손끝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30년 동안 로카쇼무라 재처리 시설을 건설하려 했지만 27번이나 기한을 연기했습니다. 기술적인 난관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진행자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아직도 완공이 안 된 거냐고요? 네. 지금도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허락은 받았지만 실제로 만들 수 없는 나라라는 사실이 이미 미국 내부에서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미국은 일본에게 핵잠에 필요한 연료 사이클을 맡길 수 없었습니다. 진행자가 다른 국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럼 호주나 다른 동맹국들은 어떤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주는 이미 미국산 핵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경우 미국산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동시에 자체 핵잠수함 건조에 30년이 걸리는 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미국이 기술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이죠. 30년씩이나 걸린다고요? 맞습니다. 호주는 기술 기반이 부족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합니다. 대만 역시 생산 기반 자체가 부족합니다. 진행자가 본격적으로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달랐던 건가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권한은 없었지만 기술은 이미 모두 갖추고 있었고 실제로 실전 배치된 기술까지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미국과 함께 사용후행연료 공정 기술을 공동 연구했고 소형 모듈 원자로, 차세대 고속로,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료전지 잠수함 기술을 쌓아왔습니다. 진행자는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허가만 없었을 뿐 실제로는 이미 만들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거군요. 저는 확실하게 답했습니다. 네. 한국은 허가만 없었지 능력은 이미 완성된 나라였습니다. 그럼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요? 저는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중국이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을 빠르게 늘리면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 됐기 때문이죠. 저는 조용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잠을 운영할 기술력, 조선 능력, 그리고 속도를 모두 갖춘 동맹국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권한을 준 게 아닙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한국에게 미국이 승인만 해준 셈이죠. 진행자가 깨달은 듯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이 주도한 게 아니라 한국이 상황을 만든 거란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진행자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더 있다고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핵잠 준비만 끝낸 게 아니라 핵잠의 핵심 기술까지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는 숨을 삼키며 되물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다음 단계인가요? 저는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미국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핵잠의 기술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핵잠보다 더 앞선 무기가 있다는 건가요?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기술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도 논쟁이 매우 컸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기지 않고 화면을 바라보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핵추진 잠수함을 최종 목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진행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핵잠수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한국은 핵잠수함을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 기술을 위한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잠수함으로 뭘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천천히 손을 들어 공중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닷속은 아직 아무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영역에서 새로운 주도권을 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분야는 바로 해저 전력망과 해저 감시 기술입니다. 진행자는 아예 메모를 멈추고 귀 기울였습니다. 해저 전력망이요? 네, 한국은 원래 세계 최고 수준의 해저 케이블과 해저 전력 시스템을 갖춘 나라입니다. 원자력, 조선, 에너지, 통신 기술이 모두 결합되어 있죠. 저는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핵잠수함은 그 모든 기술을 바닷속에서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진행자는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핵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 해저 인프라를 관리하는 중심이 된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한국의 핵잠수함이 동해와 서해, 남해는 물론 태평양 깊은 곳까지 해저 전력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모습을요. 진행자는 점점 더 몰입하기 시작했어요. 이 핵잠수함들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움직이는 해저 발전소이자 데이터 허브가 되는 겁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해저 케이블을 충전하고 동시에 전 세계 해저 통신망을 감시하고 조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미국은 그 점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진행자가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왜죠? 그 이유는 전 세계 데이터의 95% 이상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이어 말했어요. 한국의 조선 능력, 원자력 발전 기술, 그리고 해저 전력 시스템이 결합되면 바닷속 인터넷과 전력 군사 통신을 누가 지키는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이 개발한 소형 모듈 원자로는 기존보다 훨씬 작고 안전하면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걸 핵잠수함에 탑재하면 그 잠수함은 수십 년 동안 연료 보충 없이 해저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이요? 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이 잠수함은 꾸준히 해저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해저 케이블 유지 보수, 전력 공급, 데이터 모니터링, 심지어 새로운 해저 설비 건설까지 모두 가능해집니다. 진행자는 상상이 잘 안 된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바닷속 전체를 관리하게 된다는 의미인가요?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관련 기술들을 실제로 실험하고 있었죠.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부산, 울산, 조선소 근처 해역에서 한국이 수년간 수행한 장기 자망 실험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전통식 잠수함 성능 실험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해저 전력 시스템과 잠수함 기술의 연동성을 확인하는 실험이었어요. 그 실험이 비밀리에 이루어진 건가요? 비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도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미국도 최근 들어서야 그 실험의 본질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핵잠수함들이 동아시아 주요 해역의 해저 전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해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이나 북한의 잠수함 활동도 전부 파악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뿐 아니라 해저 케이블을 통해 흐르는 모든 데이터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통신, 북한의 해외 연결, 심지어 일본의 군사통신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감시가 가능해지는 거죠. 진행자는 아예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잠수함 그 이상의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잠의 기술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한국은 사실상 동아시아 바다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의 잠수함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정보가 어디로 전송되는지, 심지어 해저 자원이 어디에 매장되어 있는지까지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이 해양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미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영향력 밖에서 그러한 힘을 갖게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배경은 분명했습니다. 이미 한국의 기술력은 핵잠수함으로 향하고 있었고 미국이 이를 저지하거나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행자는 내 의도를 알아챈 듯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였죠. 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기술이 미국의 손을 벗어난 독립 세력으로 성장하기 전에 미리 인정하고 동맹의 틀로 묶어두는 것, 그것만이 미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습니다. 나는 진행자를 바라보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깊은 고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바로 이번에 공개된 팩트시트였습니다. 이번에 백악관에서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관련 팩트시트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중이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 2주나 미뤄졌다는 사실은 미국의 진짜 내면을 보여줍니다. 진행자는 갑자기 더욱 집중된 표정이었습니다. 팩트시트 공개가 미뤄졌다고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2주간의 지연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심각한 이견이 있었던 것이죠. 미국 내에서 팩트시트의 어느 수준까지 정보를 공개할 것인가를 두고 상당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진행자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질문했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었나요? 미국이 팩트시트에서 가장 예민하게 바라본 부분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부분이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최소한의 통제 수단으로 핵잠수함 연료를 자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개된 팩트시트를 보면 미국은 한국이 평화적인 목적으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진행자는 놀란 얼굴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통제권을 내려놓은 셈인가요? 나는 본질을 언급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결정은 온전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결단이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직접 결정했다는 건가요? 맞아요. 트럼프는 미국의 군사적 이익 강화를 위해 한국의 권한을 확대해준 셈이었죠. 그리고 백악관 관계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길 바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는 것이죠. 진행자는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나는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으며 답했습니다.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 팩트시트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나는 팩트시트의 중요한 내용을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팩트시트에는 결정적인 또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 그리고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이 조선 프로젝트의 모든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승인 그 이상입니다. 승인이라는 표현 뒤에는 미국이 처음으로 공식 문서를 통해 이미 한국이 갖고 있는 능력을 인정했다는 상징이 깔려있죠. 진행자는 더 이해하려 애쓰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나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초안에서 핵연료 공정 관련 문구를 민간 목적에만 한정하고 군사적 활용은 불허한다는 조항을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분명하게 요구했습니다.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할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결국 미국이 한 걸음 물러섰고 팩트시트에는 군사적 활용 불가라는 표현 대신 평화적 목적이라는 넓은 외교적 수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진행자는 점점 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미국을 설득한 건가요? 아니면 압박한 건가요? 나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현실을 만들어냈고 미국은 그 앞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한국과 손을 잡거나 아니면 한국을 적으로 돌리는 두 갈래뿐이었습니다. 진행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이런 변화가 다른 국가들에게는 어떤 파급을 가져오겠습니까? 중국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강하게 우려를 표한 데다 이번에 공개된 팩트시트를 사실상 핵무장 시도로 규정하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대에 나섰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핵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앞뒤 맞지 않는 명분을 내세우며 한국의 핵무장 시도를 반드시 막겠다고 국제사회에 선언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부연했습니다. 중국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면 언제든 핵무기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팩트시트가 사실상 핵무장을 허가하는 문서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왜 모순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다른 국가의 핵무장을 걱정한다는 게 과연 말이 됩니까? 게다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실상 눈을 감아왔으면서요. 하지만 중국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핵무기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한국의 기술 성장 속도입니다. 진행자는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현재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하지만 그 위치가 2025년에만 보장되는 것이죠. 지금은 10년 뒤는커녕 1년 뒤조차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잿더미에서 시작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5위권의 군사력을 갖춘 상상할 수 없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진행자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핵심을 짚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윈도우나 구글, 애플 같은 소프트웨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초대형 선박과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 제조업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없이는 애플의 스마트폰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가 없다면 테슬라 자동차도 움직일 수 없죠.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초대형 선박이 없으면 국제 무역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는 애플이 아니어도 중국과 유럽과 일본 어디에든 팔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소프트웨어는 한국의 하드웨어 없이는 구현 자체가 어렵습니다. 진행자는 무언가 깨달은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한국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 건가요? 한국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 미국의 핵심 산업을 사로잡았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으로 미국의 심장부를 쥐게 된 것이죠. 이번 팩트시트에서 드러난 미국의 새로운 안보 전략은 결국 동아시아에서 한국을 중심축으로 패권을 강화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진행자는 마침내 모든 맥락을 이해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천천히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선택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언젠가 한국 없는 미국이 상상될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잠시 말을 멈춘 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진행자는 깊은 인상을 받은 듯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한국의 향후 행보보다 미국이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지난 70년의 성장은 미국의 안보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우리는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다음 전략을 시작해야 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핵추진 잠수함 사업 일정까지 흔들릴 정도로 탄약이 바닥났다는 소식을 듣고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마이클 로슨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유럽 사령부에서 방금 도착한 긴급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우크라이나 전선의 탄약 소모가 예측치를 훌쩍 넘어섰다는 문장이 첫 줄에 적혀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발사되는 155mm 포탄만 8,000발이 넘는다는 수치는 나토 회원국들이 약속한 공급량으로는 상황을 한 달도 버티지 못한다는 결론을 의미했습니다.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는 긴급 화상회의가 이어졌고 독일 국방장관은 더 이상 재고를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랑스도 비슷했고 폴란드는 이미 자국 방어 최소량만 남긴 채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영국은 생산 라인 확충에 최소 6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제 오른편에 앉은 국방부 차관 마크 데이비스는 책상을 두드리며 재고 상황을 물었습니다. 펜타곤 자료에 따르면 총 90만 발이지만 그중 70%는 태평양 전구 전략 비축분이라 유럽에 돌릴 수 있는 양은 20만 발에 불과하다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기준 25일치에 지나지 않는 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 집무실에는 제니퍼 최 차관과 론 해리슨 국장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비공개 회의였고 복도의 비서에게도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제니퍼는 한국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방산 능력이 뛰어나며 특히 포병 전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K9 자주포를 여러 나라에 수출한 경험까지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론은 북한과 대치해온 한국이 탄약 생산 기반을 과도하게 강화해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이미 밝힌 상태라는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직접 제공은 어렵지만 간접 방식은 가능한가? 미국이 한국에서 탄약을 구매한 뒤 이를 유럽 동맹국에 재공급하는 구조라면 한국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 의견에 제니퍼가 동의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충분히 성립 가능한 틀이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과의 조율이 필수라고 했습니다. 론은 이미 한국 국방부 실무 라인을 파악해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밀 채널을 여세요. 공식 외교 채널이 아닌 실무자 간 직통 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사관 단계도 생략하라고 지시했고 국무부의 암호 통신망만 사용하며 기록은 최소한으로 남기도록 했습니다. 제니퍼가 노트북을 열어 서울 시간 다음날 오전 10시에 화상회의를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는 우리 쪽 3명, 한국 쪽 3명으로 맞추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집무실 소파에서 2시간 남짓 눈을 붙이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워싱턴 시간 새벽 6시면 서울은 저녁 8시였습니다. 우리는 예정 시간보다 4시간 앞당겨 첫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백악관 지하 2층의 보안 화상회의실은 두꺼운 철문 너머 전자기 차폐가 된 밀폐 공간이었습니다. 스크린이 켜지자 서울 국방부 청사의 회의실이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 쪽에는 군수차관보 김병수와 합참전략기획부장 이태준 소장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준영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비밀 채널이 열린다는 것은 이미 예민한 사안이 걸려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이 협의 라인이 양국 최고 위층의 승인 아래 열렸음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대화는 공식 기록에서 제외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의회 비공개 브리핑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김병수 차관보는 상황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어떤 협조를 원하는지 묻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론이 준비한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의 탄약 소진 속도와 나토 내부의 공급 한계 그리고 미국이 가진 제약 조건이 차트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유럽 전체가 보유한 155mm 포탄은 100만 발이 채 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가 한 달에 사용하는 양이 24만 발 수준이라 넉 달이면 완전히 고갈된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이태준 소장은 화면을 주의 깊게 보며 미국 본토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본토 보유량은 90만 발 수준이지만 대부분 태평양 전구에 묶여있어 유럽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박준영 2차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제니퍼는 한국이 미국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간접 경로를 만드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김병수 차관보는 잠시 고민하다 어느 정도 규모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한국군의 작전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미국에 공급 가능한 포탄의 양을 알고 싶다는 의사였습니다. 이태준 소장은 김병수 차관보와 짧게 눈빛을 교환했고 박준영 2차장은 팔짱을 풀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김병수 차관보는 북한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최소 작전 지속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내부 협의 후 회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조심스러운 표현이었지만
완전한 거절은 아니었고 가능성을 열어둔 대답이었습니다. 회의는 25분 만에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론이 깊은 숨을 내쉬며 최소한 문은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제니퍼는 노트북을 닫으며 한국도 상황이 민감한 만큼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내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완전히 거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회신을 기다리는 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암호통신망을 통해 한국 측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전술 탄약 가용본 검토 결과였습니다. 서류를 펼치니 첫 페이지에는 155mm와 105mm 포탄의 분류 체계가 정리되어 있었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작전 시나리오별 소요량 계산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 하단에 짧은 문장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현재 가용 가능한 수량은 일주일분 수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이나 읽었습니다. 일주일분이라는 표현은 우크라이나 전선 기준으로 보면 고작 5만 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100만 발도 안 되는 상황에서 5만 발은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고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충격도 컸습니다. 저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고 인터폰을 눌러 마크와 제니퍼 그리고 론을 즉시 집무실로 부르라고 지시했습니다. 10분 뒤 세 사람이 들어왔고 저는 문서를 건넸습니다. 마크가 먼저 읽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니퍼 역시 놀란 듯 눈썹을 찌푸렸고 우크라이나 기준이라면 기껏해야 5만 발 정도라며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론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하루 8,000발 소모라면 일주일은 5만 6천 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자에 몸을 기대니 머리가 뻐근했습니다. 한국이 마지막 기대였는데 그들 역시 여유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북한과의 긴장을 고려하면 자국 방어 재고를 줄일 수 없다는 점은 이해했지만 대안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일본을 언급했지만 제니퍼는 일본의 무기 수출 제한과 평화헌법 개정 논의로 상황이 복잡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론은 터키를 언급했지만 터키는 이미 자국 재고를 대부분 소진한 상태라며 추가 공급이 어렵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제 손가락은 저도 모르게 책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선택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론이 의회 보고 여부를 묻자 저는 아직 확정된 게 없으니 시기상조라고 답했지만 상원군사위원회 간사에게 비공식적으로는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마크가 다시 한국 문서를 들여다보며 이상한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분이라는 표현은 분명했지만 해석이 애매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산정한 일주일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전선 기준인지 한국군의 자체 작전 기준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니퍼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군의 작전 강도는 우크라이나와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 기준이라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문서를 펼쳐 세 번째 페이지를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전술 탄약 가용분이라는 제목 아래 작전 시나리오 소요량이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정작 시나리오의 구체적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추가 질의가 필요했습니다. 일주일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떤 작전 강도를 가정한 것인지, 발사율은 어느 정도인지, 동원 가능한 포대수는 몇 개인지 정확히 짚어야 했습니다. 론은 곧바로 메모를 적기 시작하며 기술 질의서를 작성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초안을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이미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모호함이 머릿속을 계속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론에게 즉시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안에 서울로 보내야 했습니다. 론이 노트북을 열어 타이핑을 시작했고 저는 창가로 걸어가 워싱턴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악관 건물 뒤편 너머로 워싱턴 기념탑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혹시 한국 측이 의도적으로 표현을 흐린 것일 수도 있다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정확한 재고량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그럴 이유는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이미 비밀 채널이고 우리가 요구한 것도 재고 총량이 아니라 가용분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실무자들이 한국군 내부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잠시 뒤 론은 타이핑을 멈추고 초안을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질의 사항은 6개였고 첫째 일주일분의 작전적 정의, 둘째 발사율, 가정치, 셋째 동원 포대수, 넷째 집중 포화인지 지속 사격인지, 다섯째 155mm와 105mm의 각각 수량, 여섯째 추가 생산까지 걸리는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만족하며 최상위 암호 등급으로 전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은 이미 다음날 아침이었고 답변을 받기까지는 적어도 하루는 필요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 야간 당직 비서관이 인사를 건넸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정문이 아닌 뒷문으로 빠져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라디오를 켜니 우크라이나 전선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 공세가 강화되며 우크라이나군이 탄약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까지는 약 20분 거리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아내와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었고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전쟁 소식을 더 듣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론에게서 온 메시지였고 한국 측에서 12시간 내에 답변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회신 약속이었습니다. 한국도 상황의 긴급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겨우 4시간 뒤에는 다시 백악관으로 복귀해야 했지만 눈을 감아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분이라는 단어가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세계 6번째 규모의 무기 수출국이며 K9 자주포만 해도 폴란드에 수백 문이 넘게 수출된 나라였습니다. 그런 국가가 고작 일주일분의 탄약밖에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놓친 전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한국군의 작전 개념이 우리와 다른 것일까? 그들이 말하는 일주일은 우리가 계산하는 일주일과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닐 수도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렸고 저는 커피를 내리며 겨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부엌으로 내려온 아내는 왜 늦었냐고 물었고 저는 급한 일이 있었다고만 답했습니다. 더 묻지 않는 태도는 제 업무의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둘러 백악관으로 출근하니 론이 먼저 와서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답변이 도착한 것입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한국 측의 답변은 예상보다 훨씬 상세했습니다. 일주일분이라는 표현은 한국군 전술 교리에 따른 것이며 북한과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초기 일주일 동안 최대 강도로 집중 포화를 유지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포대당 분당 3발을 가정한 계산식이 함께 제시되어 있었고 동원 가능한 포대수는 기밀이라 대신 변수 n으로 처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n의 값에 따라 총량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즉시 계산을 했습니다. n이 100이면 일주일간 300만 4천 발이 필요했고 n이 120이면 360만 8천 발에 달했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론을 불렀고 함께 계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상정했던 규모와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은 재고량을 직접 밝히지 않았지만 계산 방식만 보아도 최소 300만 발 이상을 가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백했습니다. 저는 국방부 군수국장을 즉시 호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5분 뒤 데이빗 톰슨 소장이 들어왔습니다. 30년 동안 군수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태블릿을 내밀자 그는 화면을 보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집중 포화 교리에 따르면 이는 전쟁 첫 주의 최대 소모량이며 실제 보유량은 이보다 훨씬 많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작전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최소 3배에서 5배를 비축해야 하고 전량 예비분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론이 다시 계산을 두드리며 90만 발에서 150만 발 사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힐 정도의 숫자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 전체 보유량보다 10배 이상 많은 양이며 유럽 전체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크고 한국이 그런 규모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현실적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데이빗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완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북한과의 휴전 상태에서 포병 전력이 생존의 핵심이며 한국은 자체 생산 능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한화 디펜스나 풍산 같은 업체들이 연간 수십만 발을 안정적으로 생산해왔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잠시 집무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우리가 찾던 핵심이 눈앞에 있었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계산식과 추정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실제 수량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정확한 재고량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론은 한국이 군사기밀을 쉽게 밝히지 않을 것이라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불확실한 상태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협력을 진행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데이빗은 먼저 155mm만 질의하고 105mm는 뒤로 미루자고 했습니다. 또한 전체 보유량이 아닌 미국에 공급 가능한 물량만 묻는 방식이라면 한국 측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그 방식을 택하기로 했고 론은 곧바로 질의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155mm 포탄 중 미국에 공급 가능한 수량을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서는 암호화되어 서울로 전송됐고
저는 기다리는 동안 다른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유럽 사령부와의 화상회의와 국무장관 브리핑 그리고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와의 비공개 면담까지 이어졌지만 하루가 지나도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오후 제니퍼가 급히 집무실로 들어와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통화를 원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보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통역관이 회선을 확인한 뒤 최진우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장은 매우 신중한 태도로 재고량 공개는 한국에서도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한다면서도 협력을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필요하며 미국 역시 정확한 수치를 알아야 의회를 설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실장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정보는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야 하며 의회 보고 시에도 수량은 삭제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실장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155mm 보유량은 360만 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데이빗이 추정한 최소치와 거의 같은 숫자였습니다. 이어 실장은 155mm는 340만 발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합계 700만 발. 미국 전체 보유량의 여러 배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저는 미국에 공급 가능한 양을 물었고 실장은 우선 30만 발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승인 절차가 남아있어 확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30만 발은 우크라이나 전선 기준으로 37일치였고 전체 대비로는 10%도 되지 않는 규모였습니다. 저는 추가 공급 가능성을 물었고 실장은 상황을 보아가며 판단할 수 있으나 한국도 최소한의 작전 지속 능력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화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론과 제니퍼를 불러들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론은 700만 발이라는 숫자에 경악하며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제니퍼는 노트북을 열어 문제는 한국이 30만 발만 내놓으려 한다는 점이라고 짚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이 방어력을 희생할 수는 없었습니다. 론은 그래도 30만 발이면 유럽 전선의 당장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적으면서도 한 가지 숫자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700만 발. 그 거대한 규모가 대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보관시설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생산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보관 시스템과 생산 능력 그리고 출고, 절차까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숫자만으로는 불충분했습니다. 제니퍼도 실제 운용 가능성을 알아야 협력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며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측에 다시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탄약고의 자동화 수준과 출고에 걸리는 시간, 운송 방식 같은 기술적 세부 사항을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사흘 뒤 도착한 것은 문서가 아니라 60페이지가 넘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 탄약 보급 체계 개요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전국에 분산된 탄약고의 위치가 지역별로 표시되어 있었고 비록 좌표는 보안상 생략되어 있었지만 배치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부터는 온습도, 자동관리와 RFID 기반 재고, 추적 시스템 로봇 팔레트 이송 장치 실시간 모니터링 센터까지 세부 기술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감탄했습니다.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완전한 군수 물류 체계였고 일부는 미국의 민간 물류 시설보다 더 고도화되어 보였습니다. 론도 제 옆에서 놀란 표정으로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와 K10 보급 차량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출고 요청에서 전방 전달까지 평균 2시간이라는 설명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미군 기준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였습니다. 뒤이어 나온 생산 능력 부분에서 한화 디펜스와 풍산의 연간 생산량이 제시되어 있었고 155mm 기준 최대 연간 생산량이 80만 발이라는 수치를 보며 제니퍼는 이 정도면 유럽 전선석 달치를 1년 안에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뒤로 기대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700만 발 보유 연간 80만 발 생산 2시간 출고, 속도 어느 것 하나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어 마지막 섹션을 열었을 때 비상생산 체계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평시에는 연간 80만 발이지만 비상체제가 가동되면 연간 150만 발까지 확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시 대비 거의 2배였습니다. 론도 화면을 보며 낮게 감탄했습니다. 정말 가능한 수치인지 묻자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평시에는 민수와 수출 물량을 병행하다가 비상시에는 전 라인을 군수 생산으로 전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창원 공장과 안강 사업장 등 주요 거점이 네트워크로 묶여 있어 3교대 체제로 전면 가동이 가능하다는 구조였습니다. 제니퍼가 스크롤을 내리며 원자재 비축량이 최소 2년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화약과 신관 탄피용 강제까지 전시에 대비해 확보해 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축 관리가 아니라 전쟁 대비 국가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70년 넘는 휴전 기간 동안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게 만들어 온 결과였습니다. 론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150만 발이면 우크라이나 전선을 3년 넘게 지원할 수 있는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일 국가로는 미국을 제외하고 사실상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집무실을 걸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일주일분이라는 표현에 실망했지만 지금은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일주일분은 부족함이 아니라 최대 교리였고 그 뒤에는 수백만 발의 비축과 거대한 생산 능력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노트북을 덮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대통령께 즉시 보고해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보고서를 어떻게 구성할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늘어놓아서는 안 됐습니다. 한국의 체계가 가진 의미와 동맹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장기적 전략을 반드시 담아야 했습니다. 저는 론에게 군수 데이터를 모두 소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러시아, 중국의 포탄 보유량과 생산 능력을 한국의 수치와 비교한 차트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론이 바로 전화를 걸어 자료 요청을 시작했고 저는 제니퍼에게 국무부 법무팀과 협의해 한국과의 대규모 군수 협력 계약에 필요한 절차를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떤 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의회 승인 기준이 어떠한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제니퍼가 메모를 남기고 나가자 저는 다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습니다. 자동화 보급 시스템 부분을 자세히 읽었고 온도와 습도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자동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RFID 태그로 각 포탄의 생산 일자와 검사 이력 보관 위치가 실시간 추적되고 로봇 팔레트 시스템은 시간당 500개 이상의 팔레트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팔레트당 8발 기준이면 시간당 24,000발을 출고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K10 탄약 보급 차량이 자동으로 이동해 포탄을 적재하고 GPS 유도로 전방 포대까지 운반하는 과정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인력이 최소화된 완전한 무인 보급 체계였습니다. 저는 기술 우위와 자동화와 전시 증산 구조 그리고 통합 시스템이라는 단어들을 메모했습니다. 이들이 보고서 핵심이 될 것이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론이 비교 분석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A3 용지에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한국의 보유량과 생산량이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90만 발 보유 30만 발 생산, 유럽은 100만 발도 되지 않고 40만 발 수준, 러시아는 200만 발 보유 150만 발 생산이었습니다. 한국의 숫자는 360만 발 보유 평시 80만 발 생산 전시 150만 발 생산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차트만 봐도 한국이 러시아 다음 규모였고 전시 증산 능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러시아를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대통령 보고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론은 105mm 비교 자료도 준비해왔습니다. 한국은 340만 발을 보유한 반면 미국은 60만 발, 유럽은 50만 발 수준이었습니다. 비율은 동일하게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제니퍼가 법무팀 결과를 들고 돌아왔고 30만 발 규모까지는 행정부 단독 승인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50만 발을 넘으면 상원 군사위원회 승인이 필요하고 100만 발이 넘으면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30만 발 우선 진행 추가 물량은 단계적 승인이라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대통령 일정 중 비어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묻자 론은 다음날 오전 10시에 30분 공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가안보회의 직후라고 했고 저는 그 시간에 브리핑을 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참석자는 대통령과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저까지 5명이었습니다. 론이 곧바로 일정 조율에 들어갔고 저는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 탄약 보급 능력 평가 및 협력 방안으로 정했습니다. 서론에는 우크라이나 위기와 나토의 공급 한계를 넣었고 본론에는 한국의 보유량과 생산 능력 자동화 수준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전략적 함의 섹션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한 공급처가 아니라 미국의 확장된 전략 자산임을 강조했습니다. 태평양과 유럽을 연결하는 군수축으로서의 의미와 전시 증산 능력을 활용한 장기 협력 구조 기술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까지 모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고안을 작성했습니다. 첫 단계는 30만 발 긴급 도입, 두 번째는 생산 협력 체계 구축, 세 번째는 장기 통합 군수 네트워크 수립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어느새 15페이지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밤 11시가 되도록 문장을 계속 다듬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모두 중요했습니다. 대통령의 판단이 결국 이 보고서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반 저는 보고서를 들고 웨스트윙으로 향했습니다. 오벌 오피스 앞 대기실에는 이미 국무장관 토머스 플레이어와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슨이 와 있었고 합참의장 조지 밀러 대장도 곧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10시 정각 비서실장이 문을 열며 대통령께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은 책상 앞에 서 있다가 우리를 소파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앉으라고 말한 뒤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지고 첫 번째 슬라이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한국의 탄약 보급 능력 평가 결과를 보고드린다고 운을 뗐습니다. 360만 발 보유량과 평시 연간 80만 발 생산 능력 그리고 2시간 출고 시스템 등 핵심 수치를 차트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은 점점 진지해졌고 국무장관은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보았으며 국방장관은 조용히 메모를 남겼습니다. 합참의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권고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30만 발 공급을 검토 중이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선의 37일치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를 1단계로 승인하고 장기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없는지 먼저 물었고 저는 한국이 직접 지원은 거부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정상 거래는 허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구매해 우리가 재분배하는 구조라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국무장관은 의회 반응을 물었고 저는 30만 발 규모는 행정부 단독 승인으로 가능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방장관에게 의견을 묻자 그는 한국의 기술 수준과 K9 자주포 성능이 이미 검증됐기 때문에 품질 문제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합참의장에게 작전적 관점을 물었고 그는 유럽 전선의 상황상 필수적인 지원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의 도움 없이는 4월 말 위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팔걸이에 손을 얹고 잠시 생각한 뒤 30만 발을 승인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묻고자 한다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국이 말하는 일주일분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어떤 시나리오를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말은 정확한 핵심을 찔렀습니다. 저는 보고서 중간 페이지를 펼치며 한국군 교리를 설명했습니다. 초기 집중 타격으로 전면전 첫 주 동안 북한 포병을 무력화하는 개념이며 포대당 분당 3발씩 일주일을 지속하는 시나리오라고 말했습니다. 국방장관은 분당 3발이면 상당한 발사율이라며 K9의 최대 성능이라고 말했고 합참의장은 그런 강도로 일주일을 유지하는 것은 극도의 화력 밀도라며 우리 교리로 치면 대규모 공세 작전 초기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면 일주일 이후에는 탄약이 고갈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일주일은 최대 강도 기준일 뿐 그 이후에는 강도를 낮춘 지속작전 체제로 전환하며 360만 발 보유량은 그 지속 운용까지 포함한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가 처음에 일주일치밖에 없다고 오해했던 셈이라며 실제로는 최대 강도로 일주일을 유지할 수 있는 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맞다고 하자 대통령은 가볍게 웃으며 용어의 함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며 한국 측 기술 실무진과 별도 회의를 열어 운용 체계를 완전히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때 국무장관이 한국 보급 체계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유럽까지 운송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답을 전했습니다. 해상 운송 기준 약 30일이 소요되며 부산항에서 출발해 스웨즈 운하를 지나 로테르담에 도착하는 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항공 운송은 비용이 과도해 현실적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참의장은 30일이면 충분하다며 우리 재고로 버티는 동안 한국산 30만 발이 도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고 저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한국이 시장가보다 낮은 우호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무장관은 좋은 동맹이라고 말하며 미소를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일어서자 회의는 종료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이 일은 제가 총괄하라며 국무부와 국방부와 협력하고 필요하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국방장관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이번 건은 제 공이라 했고 저는 아직 실행이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오니 론과 제니퍼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승인이 떨어졌으니 한국과의 세부 협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환호했고 론은 곧바로 노트북을 열어 협상 의제를 정리했습니다. 가격과 납기 품질 검사 운송 방식 대금 조건 등이 필요했습니다.
제니퍼는 법률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출 통제와 최종 사용자 조항 재수출 금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론에게 군수국과 함께 품질 기준서를 마련하라고 하고 제니퍼에게 국무부 법무팀과 계약서 초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3일 안에 완성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뒤 저는 한국 측에 보낼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대통령 승인 사실과 협상 일정이 포함된 내용으로 발송했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잠시 숨을 돌렸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궁금증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자동화 시스템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RFID 추적 정보는 어떤 구조인가, 로봇 팔레트는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가. 저는 다시 파일을 열고 기술 섹션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온습도 관리 시스템은 각 탄약고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상태를 감지하고 중앙 제어실로 전송했습니다.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보가 울리고 담당자가 출동하는 구조였습니다. RFID는 더 정교했습니다. 각 포탄마다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생산 시점부터 최종 사용까지 움직임 전체가 기록되었습니다. 어느 탄약고에 있으며 언제 출고되었고 어느 부대로 향하는지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봇 팔레트는 무인 지게차와 같은 방식으로 바닥 유도선을 따라 이동하며 팔레트를 자동 운반했습니다. 사람이 조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K-10보급 차량과의 연동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출고 명령이 떨어지면 K-10이 자동으로 탄약고로 이동하고 로봇 팔레트가 포탄을 적재한 뒤 GPS 좌표를 받아 전방 포대로 이동하는 완전 자동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감탄하며 파일을 닫았습니다. 이것은 미래형 군수 체계였습니다. 미국도 일부 자동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한국만큼 완전한 통합 구조는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이 노크되었고 데이빗 톰슨 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국의 시스템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현장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 봐야 확신할 수 있다는 데이빗의 주장은 충분히 타당했습니다. 저 역시 궁금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 적힌 그 자동화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그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측과 협의해보겠다고 했지만 민감한 군사시설인 만큼 허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데이빗은 물론이라며 그래도 시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 측에 추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군 기술진 3팀의 현장 실사 요청이었고 인원은 5명으로 제한하며 촬영은 금지하고 방문 일정은 한국 측이 지정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틀 뒤 조건부 승인이 도착했습니다. 인원은 3명으로 축소하고 일정은 1박 2일이며 사전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방문단은 데이빗 톰슨 소장과 합참 군수국 대령 1명 그리고 저까지 3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는 서울행 군용기에 올랐고 14시간 비행 동안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한국군 연락장교가 우리를 맞이해 공항 VIP 라운지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민간 차량으로 갈아탔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렸고 목적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보안 때문이었습니다. 1시간 반쯤 지나 차가 산길로 접어들었고 곧 검문소가 나왔습니다. 중무장한 병력들이 신분을 확인하고 차량 하부까지 검사했습니다. 허가가 떨어지자 차는 다시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산 중턱에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탄약고였습니다. 입구는 두꺼운 강철문으로 막혀 있었고 주변 곳곳에는 감시 장비가 촘촘히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안내 장교가 우리를 내부로 이끌었고 우리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천장이 10m는 되어 보이는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개의 팔레트가 정렬되어 있었고 각 팔레트에는 포탄이 정확히 쌓여 있었습니다. 데이빗이 낮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안내 장교는 이곳이 중부권 제3탄약고이며 55mm 포탄 40만 발이 보관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일 시설에 미국 전체 보유량 절반 가까운 양이 있는 셈이었습니다. 우리는 통제실로 이동했습니다. 벽면에는 대형 모니터가 걸려 있었고 내부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온도와 습도, 재고량 출고 현황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 한국군 담당자가 시연을 보여주었습니다. 출고 명령을 입력하자 무인 지게차가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지게차는 지정된 팔레트로 향해 포탄을 들어올리고 출구 쪽으로 운반했습니다. 전 과정이 채 몇 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본 내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 체계를 완전히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빗이 하루 최대 출고량을 물었고 한국군 관계자는 이 시설만 기준으로 하루 1만 발, 전국 기준으로는 10만 발 이상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하루 10만 발은 우크라이나 전선 기준 열이틀치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왜 일주일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왜 360만 발을 보유하고 있는지, 왜 자동화를 극한으로 끌어올렸는지 말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0년 넘게 휴전선을 지키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면전을 상정해온 결과였습니다. 현장 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내내 우리 셋은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군수시설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에 도착해 각자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문을 닫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보낼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탄약 보급 체계 현장 평가로 정했고 서론에는 방문 목적과 일정을 담았습니다. 본론에는 우리가 직접 확인한 시설과 운용 절차를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부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자동화 수준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점이었다. 둘째 항목은 출고 속도가 실전 수준이라는 점이었고, 셋째 항목은 보관 상태가 완벽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에서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 구매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이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들의 체계에서 미국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를 이메일로 전송하니 자정이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하루 동안 본 풍경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한국 국방부 청사로 이동했습니다. 실무진과의 기술회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한국군 군수 담당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데이빗이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제 확인한 시설과 같은 탄약고가 전국에 얼마나 되는지 묻자 한국 측 대령은 보안상 구체적인 숫자는 밝힐 수 없지만 권역별로 분산 배치되어 있고 각 시설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도록 구축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합참 대령이 K10 보급 차량 보유 대수를 질문했고 한국 측은 수백 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추가 생산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전시 생산 체제로 전환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물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 후 72시간 안에 전환 가능하며 방산 업체들은 평시에도 비상가동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흘이면 생산량을 10배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장 확장이 아니라 국가적 전환 체계였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고 우리는 기술과 운영 절차에 관한 질문을 빠짐없이 던졌습니다. 한국 측은 보안상 제한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성실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우리는 청사 내부 식당에서 한정식을 먹으며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 측 대령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30만 발 제공은 미국과의 동맹을 고려한 결정이지만 국내에서는 우크라이나 간접 지원이라는 비판도 있고 여론도 갈려있어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대령은 이번 거래가 최대한 조용히 진행되길 바란다며 언론에 알려지면 정치적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안을 최우선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회 보고도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하자 대령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에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이동해 귀국 준비를 했습니다. 라운지에서 저는 론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서를 받았는지 확인했고 그는 대통령도 이미 읽어보았으며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한국협력안을 정식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했다는 말에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약한 동맹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한 파트너였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저는 곧장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집무실에 들어서자 론이 서류 묶음을 건넸습니다. 한국에서 계약서 초안이 도착했고 법무팀이 검토 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쳐 30만 발 공급 단가와 납기 품질 기준, 대금 조건 등을 확인했습니다. 가격은 시장가보다 15% 낮았습니다. 좋은 조건이라고 말하자 론은 국무부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주 안에 서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니퍼를 불러 의회 쪽 분위기를 확인했습니다. 제니퍼는 상원군사위원회 간사와 비공개 면담을 했고 반응은 긍정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후 일주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문제없다며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일정을 확인해보니 이틀 뒤 국가안보회의가 예정돼 있었고 대통령과 주요 강요들이 모두 참석할 자리였습니다. 회의 하루 전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방문 사진은 보안상 사용할 수 없었지만 핵심 내용을 도표와 그래프로 구성해 전달력을 강화했습니다. 회의 당일 저는 상황실로 들어갔고 긴 테이블 양쪽에는 각 부처 장관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상석에 앉아 회의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한 자료를 설명했습니다. 한국 방문을 통해 확인한 능력과 계약 진행 상황을 차례로 보고하자 국무장관이 한국 측의 정치적 부담은 관리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최대한 조용히 진행하기를 원하며 우리 역시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방장관은 첫 선적 일정이 언제인지 물었고 저는 계약 체결 후 2주 뒤 부산항에서 출발해 30일 후 로테르담에 도착할 예정이라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팔을 테이블에 올리며 이번 협력을 단기 거래로 끝내지 말고 장기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생산 능력과 우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하면 매우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말에 저는 향후 공동 생산과 기술 교류를 검토하겠다고 메모했습니다.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이며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한국 측에 최종 승인 소식을 전달했고 계약 서명식이 일주일 뒤로 잡혔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서명식 날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비공개 행사가 열렸습니다. 언론은 배제되었고 양국 실무진만 참석했습니다. 한국 대사와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고 악수를 나누며 대사는 이번 협력이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진심으로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백악관으로 돌아오니 론이 축하 인사를 건네며 드디어 해냈다고 말했고 저는 아직 실행 단계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론은 스케줄표를 보여주며 2주 뒤 부산항에서 첫 선적이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30만 발의 포탄이 곧 대양을 건너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향할 것이고 그것은 병사들에게 실제적인 희망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그보다 큰 그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330만 발이 더 남아 있었고 평시에만 연간 80만 발을 생산할 능력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저는 메모를 꺼내 적었습니다. 차기 협력 방안 공동 생산 체계 구축 한국의 생산 능력과 미국의 기술을 결합할 경우 어떤 가능성이 열릴지 유럽의 전진 생산 거점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나토 전역에 한국식 보급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상상만 해도 그림이 커졌습니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탄약 거래가 아니라 새로운 동맹 모델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때 제니퍼가 집무실로 들어와 유럽 사령부에서 감사 메시지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지원에 깊이 감사한다는 공식 문서였습니다. 저는 답신을 보내고 한국 측에도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니퍼가 나간 뒤 의자에 기대어 잠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우리는 한국이 일주일분만 갖고 있다고 판단해 실망했지만 사실은 최대 강도 기준이었고 그 뒤에는 엄청난 능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동맹의 진짜 가치를 뒤늦게 깨달은 셈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동맹의 재발견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고 저는 국방부 상황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이 위성 영상으로 떠 있었고 거대한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선박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각 컨테이너에는 155mm 포탄 2000발씩이 적재되어 있었습니다. 총 150개의 컨테이너였습니다. 데이빗이 제 옆에서 선적 상황을 살피며 예정보다 3시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선박 보안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해군 호위함 2척이 스웨즈 운하까지 동행하고 이후 지중해 구간부터는 나토 해군이 인계한다는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론은 태블릿을 확인하며 해상운송보험도 이중으로 가입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만 발의 가치는 수억 달러에 이르렀고 어떤 위험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모니터가 전환되며 한국 합참 상황실과의 화상이 연결되었습니다. 한국군 장성은 적재 완료까지 2시간이 남았으며 출항은 오늘 오후 6시라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대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안전한 항해를 기원했습니다. 화상이 종료되자 저는 상황실을 나와 집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대통령에게 제출할 보고서 초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미 군수 협력 실행 현황과 향후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섹션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기 협력 방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공동생산 협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생산 설비와 미국의 원자재 공급 능력이 결합된다면 양국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수출 시장을 확대할 수 있고 우리는 전시 생산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기술 교류였습니다. 한국의 자동화 군수 체계와 미국의 정밀 유도 기술을 정기적인 기술 회의를 통해 공유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토 확대 협력이었습니다.
한국의 탄약을 나토 표준 재고 체계에 편입하고 유럽 국가들이 필요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프레임을 구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는 데 3시간이 걸렸고 저는 이를 출력해 제니퍼와 론에게 검토를 맡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대통령에게 호출받아 오벌 오피스로 향했습니다. 대통령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자리에 앉아 첫 선적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했다고 말하면서도 오늘 부른 이유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국가정보국 문서를 제게 건넸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의 탄약 공급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외교 채널 감청과 사이버 해킹 인적 정보망까지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저는 일부는 예상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 사실을 이용해 정치적 압박을 가하거나 국제 여론전을 벌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저는 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 측에도 경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중국 또한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 서방에 무기를 제공하는 상황을 중국이 반길 리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 한국에 대한 압박 가능성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메모했습니다.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결정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니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집무실로 돌아와 제니퍼를 불렀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거래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며 긴급 상황임을 알렸습니다. 제니퍼는 한국 측에 즉시 알려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 전에 우리 내부 보안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통신 기록과 문서 보관 절차, 인원 접근 권한을 재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제니퍼가 나가자 저는 론을 불렀습니다. 한국 측 비밀 채널로 긴급 메시지를 발송하라며 보안 위협을 알리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론이 곧바로 작업을 시작했고 저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협력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이것은 지정학 전체에 파장을 일으킬 사안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지원이 강화되는 것을 경계했고 중국은 한국이 미국 쪽으로 더 기울어지는 흐름을 원치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한국 측에서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그들 역시 이미 정보활동의 징후를 포착했으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대응팀을 꾸리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한국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선박은 인도양을 지나 스웨즈 운하에 진입했습니다. 이 구간이 가장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좁은 수로를 통과하느라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운송 현황 보고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무 문제도 없었고 나토 해군의 호위 역시 완벽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제니퍼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외교부가 성명을 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컴퓨터를 켜 웹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성명에는 일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탄약을 공급하려는 움직임을 파악했다며 이는 분쟁을 격화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동아시아 국가라는 표현은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명백했습니다. 저는 즉시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이미 성명을 확인했으며 예상하던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식 반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러시아의 목적은 여론전이었고 우리가 대응하면 오히려 그들의 계산에 말려들 위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외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릴 것이라 말했고 국무장관은 양국 간 조율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국 측에 메시지를 보내 러시아 성명을 공유하고 조용한 대응을 권했습니다. 한국의 답장은 빠르게 돌아왔고 그들도 공식 논평은 피하고 필요하면 비공개 외교 채널로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러시아 성명은 국제 언론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고 며칠 지나 이슈는 흐려졌습니다. 선박은 지중해를 넘어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해 대서양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인 로테르담까지는 이제 일주일 정도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착 후 육상 운송 절차와 각국 배분 계획 그리고 품질 검사 방식 등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나토 본부와 긴밀히 협의해 30만 발의 배분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우선이었지만 폴란드와 발트 3국도 보충이 필요했습니다. 이틀간의 조율 끝에 우크라이나 20만 발, 폴란드 5만 발, 발트 3국 3만 발, 나토 공동 예비분 2만 발로 정리됐습니다. 사무총장과 각국 국방장관들이 배분안을 승인했습니다. 마침내 선박이 로테르담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실시간 영상을 보며 하역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데이빗은 모든 컨테이너에 이상이 없으며 품질 검사팀이 바로 투입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일간의 긴 항해가 무사히 끝난 것입니다.
품질 검사는 이틀에 걸쳐 이루어졌고 무작위로 개봉한 컨테이너 속 포탄은 모두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습기나 충격 부식 흔적 없이 완벽했습니다. 한국의 포장 기술이 매우 정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론이 최종 보고서를 가져와 합격 판정을 전했고 즉시 분배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대통령은 매우 만족해하며 국무부와 국방부를 칭찬했습니다. 저는 팀 전체의 노력이라 답했습니다. 대통령은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물었고 저는 장기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국과 공동 생산 협정을 추진하고 기술 교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말하자 대통령은 추진하라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무실로 돌아와 다음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이제 막 첫 단계를 넘었을 뿐이었습니다. 30만 발의 포탄이 유럽 각국으로 분산 배송되기 시작했고 저는 이제 더 큰 그림을 바라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책상 위에는 합동 물류 연동 체계 시범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릴 한미 합동 훈련에서 이 체계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론이 세부 일정표를 가져왔습니다. 훈련은 2주간 진행되며 미군 군수부대 200명과 한국군 300명이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K-10 탄약 보급 차량과 미군 팔라딘 자주포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시험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일정표를 검토하며 데이빗 소장도 참관단으로 포함시키고 독일과 폴란드의 군수 담당자를 나토 옵저버 자격으로 초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론은 나토까지 참여시키는 이유를 물었고 저는 한국의 시스템이 나토 표준과 호환된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유럽 각국이 직접 구매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제니퍼가 들어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공유 및 대여 계약의 법률 검토가 완료되었고 의회 설득을 위한 투명성 장치도 마련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긴급 상황 공유 조항과 장기 대여 및 상환 구조 그리고 의회 감사 의무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좋다고 말하며 한국 측 법무팀과 협의를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다음 안건을 열었습니다. 미국 산업계와의 조율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 대량 탄약을 들여오기 시작하면 미국 방산업체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을 빼앗긴다고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국방부 산업 담당 차관과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차관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프레임을 짜야 한다며 한국 기술을 미국 공장에 도입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일자리도 늘고 생산량도 증가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의 자동화 기술과 우리의 설비를 결합하는 기술 이전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차관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주요 업체 CEO들과의 면담을 주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미국 최대 탄약 제조사를 방문했습니다. 공장장은 시설을 안내하며 현재 생산량이 연간 25만 발 수준이며 증설에는 최소 2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생산 라인을 둘러보며 많은 공정이 여전히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자동화 시스템과는 확연히 대비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을 도입할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물었고 공장장은 생산량이 2배 이상 늘어나고 품질 관리도 강화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CEO와 단독 면담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싶다고 말하며 자동화 노하우를 미국 공장에 적용하면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EO는 비용을 물었고 저는 정부가 산업 육성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한국 측이 기술을 공개할지 우려했지만 저는 상호 이익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뒤 저는 한국 측에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한국 기술을 미국 공장에 적용하고 미국이 생산량 일부를 한국에 되팔아 상호 이익을 맞추는 구조였습니다. 한국 측의 답변은 매우 긍정적이었고 세부 조건 조율을 위한 실무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한 달 뒤 한국 방산업체 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한화 디펜스와 풍산의 기술 담당 임원들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양측 기술진이 마주 앉았고 저는 중재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늘 회의의 목표는 기술 협력의 범위와 조건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측 임원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해 자동화 시스템의 핵심 기술과 도입 절차 그리고 예상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미국 기술진은 소프트웨어 호환성 하드웨어 사양 유지 보수 방식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고 한국 측은 차근차근 답했습니다. 회의는 5시간 넘게 이어졌고 양측은 마침내 합의문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1단계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먼저 진행하고 성공하면 2단계에서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합의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결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기술이 본격적으로 미국의 생산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주 저는 브뤼셀로 향했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제는 한국과 나토 간 군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여러 회원국 대표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저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이미 30만 발을 성공적으로 공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협력이 가능합니다. 그러자 독일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나토 회원도 아닌데 공식 협력이 가능한가? 저는 준비해둔 답을 전했습니다. 한국은 나토 평화협력 동반자입니다. 이를 군수 분야로 확대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한국과 계약하는 편이 낫지 않겠냐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가능하지만 나토 차원의 통합 구매가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규모의 경제도 생기고 품질 관리도 일원화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폴란드 대표가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고 한국 탄약과의 호환성도 입증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표결 끝에 16개국이 찬성했고 두 국가는 반대, 두 국가는 기권했습니다. 나토 차원의 한국 협력이 공식 승인된 것입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제 유럽 전체가 한국 군수 네트워크에 편입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겸손히 아직 실행 단계가 남았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은 제 손을 잡으며 계속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집무실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미 군수 협력의 성과와 전망이었습니다. 일주일분이라는 오해에서 시작해 진실을 파악하고 협력을 성사시키고 장기 체계를 마련하기까지 지난 몇 달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결론을 적었습니다. 동맹의 가치는 약속이 아니라 능력에서 나온다. 한국은 70년 넘게 전쟁을 준비하며 보이지 않는 힘을 축적해왔다. 우리는 그 힘을 늦게 발견했지만 이제는 함께 활용할 방법을 찾았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이다. 보고서를 제출한 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처음 한국 문서를 받았을 때 저는 실망했었습니다. 일주일분은 부족함을 뜻한다고 섣불리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무지였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교리와 준비의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뒤 저는 감탄했습니다. 360만 발의 재고, 연간 150만 발 생산 능력, 그리고 첨단 자동화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작은 나라 한국에 존재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한국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준비했고 필요할 때 묵묵히 도왔습니다.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도 동맹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론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메시지가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실장 최진우의 서한이었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했다고 믿으며 앞으로도 함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가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한국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경험을 통해 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다는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보니 백악관 정원에는 봄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제니퍼가 노크하며 들어와 말했습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합동훈련 일정이 나왔습니다. 참석하시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물론이라고 답했습니다. 직접 봐야 했습니다. 제니퍼가 나가고 저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한국 방문 때 받은 태극기 배지를 꺼냈습니다. 배지를 손에 쥐고 생각했습니다. 동맹이란 무엇일까? 조약에 서명하는 것일까? 아니면 어려울 때 함께 서는 것일까? 이번 경험이 가르쳐준 답은 분명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능력과 신뢰 위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였습니다. 저는 태극기 배지를 제 재킷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더 크게 발전시키겠다고, 그들이 보여준 성실함과 능력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입니다. 동맹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지지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고 한국은 우리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70년 동맹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많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넘어설 수 있다는 확신이었죠. 저는 자리에 앉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협력 의제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합동훈련, 기술 교류, 공동생산, 나토 확대 협력 모두 현실적인 가능성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세계의 안정을 지키는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파트너십을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고, 저는 그 역사에 직접 한 줄을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일주일분이라는 단 세 글자가 만들어낸 오해와 그 뒤에 숨겨진 반전, 그리고 그 아래 자리 잡고 있던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보셨을 것입니다. 70년 넘게 휴전선을 지키며 조용히 준비해온 나라가 보여준 의지였습니다. 360만 발의 탄약, 전시에 연간 150만 발을 생산하는 능력,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 시스템. 미국도 놀라고 유럽도 감탄했습니다.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가진 무서운 저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강한 나라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맹은 어느 한쪽만의 몫이 아닙니다. 서로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